택배입니다. 남편 성호가 일주일 출장을 간 날, 정희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젊은 택배기사의 팔목에 반짝이는 은빛 팔찌, 그 안에 새겨진 이니셜 JM.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건데요. 정희의 심장이 멎었다. 30년 전 병원에서 잃어버린 아기에게 채워준 바로 그 팔찌였다. 장민수, 그 이름마저 일치했다. 한편 성호는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 빨리 와. 기다리고 있잖아. 정희는 남편의 배신을 목격하게 되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과연 정희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배신한 남편에게 응징할 수 있을까?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희는 다리미질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 성호가 출장을 간 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허전함이 밀려왔다.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는 성호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여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부산 쪽 현장 점검하고 와야 하거든. 성호는 가방을 메며 성급하게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몸 챙기고. 성호는 뺨에 가벼운 키스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성호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하다. 평소보다 서둘렀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출장 준비로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정희는 성호의 셔츠를 다리 밑판에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시작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 일이 좋았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보면 마음이 뿌듯해졌다.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번 출장도 잘 마치고 돌아오겠지. 성호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라갔으니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정희는 다림질을 마치고 옷장에 셔츠를 걸어두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혼자 먹을 저녁이지만 대충 해먹을 수는 없었다. 정희는 언제나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정희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참 천천히 가는 것 같다. 평소에는 성호가 퇴근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혼자 있으니 적막했다. 정희는 찌개 간을 맞춰보고 불을 줄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 올 시간도 아닌데. 평소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고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살았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최근에 택배를 주문한 적이 있었나? 성호가 인터넷으로 뭔가 주문했을 수도 있겠다. 정희는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젊은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젊은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었다. 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착각이겠지. 어떤 택배인가요? 저희 집에서 주문한 게 맞나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택배기사는 송장을 확인했다. 네, 맞습니다. 이정희님 댁 맞으시죠?
남편분이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남편이 출장 가기 전에 주문했나 보네요. 택배기사는 상자를 정희에게 건네주었다. 상자가 꽤 무거웠다. 정희는 상자를 받으며 비틀거렸다. 조심하세요. 무거우니까 제가 안까지 들고 가드릴까요? 택배기사가 친절하게 제안했다. 정희는 놀랐다. 요즘 택배기사들이 이렇게까지 친절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입구까지만 놔주세요. 정희는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이미 상자를 다시 가져갔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집 안까지 들고 가드릴게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고맙습니다. 현관 옆에만 놓아주세요. 택배기사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묘한 느낌을 받았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다. 건강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여기 놓을게요. 택배기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정희는 그의 팔목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은색 팔찌 같은 것이었다. 그 팔찌.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택배기사는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봤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건데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팔찌가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잃어버린 기억들이 떠올랐다. 혹시 그 팔찌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나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택배기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니셜이요? 아, 맞네요. JM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JM. 그건 30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아기에게 채워준 팔찌와 똑같았다. 장민수. 그 아이의 이름이었다. 정희는 택배기사의 이름표를 다시 봤다. 장민수.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설마.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름도 팔찌도.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상자 조심히 열어보세요.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걸음걸이마저도 어딘지 익숙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다.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팔찌를 채워주던 그 순간. 하지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기는 사라져 있었다. 의료사고라고 했다. 아기가 위험해서 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하지만 그 뒤로 아기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정희는 바닥에 놓인 상자를 바라봤다. 상자 위에 적힌 송장의 이름. 장민수.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설마 정말로 그 아이일까?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김치찌개가 팔팔 끓고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왔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혹시 아직도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3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다시 살아났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 목소리, 걸음걸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정희는 내일 다시 그를 만날 방법을 생각했다. 혹시 다시 택배가 올까? 아니면 일부러 뭔가를 주문해 볼까? 정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정희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민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의 팔찌가 눈에 선했다. JM, 장민수,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아침이 되자 정희는 서둘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뭔가를 주문해서 다시 민수를 만나고 싶었다. 정희는 평소에 사지 않던 건강식품을 주문했다. 내일 배송으로 설정하고 특별히 요청 사항란에 적었다. 부탁드립니다. 직접 전달 부탁드려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을 열었다. 역시 민수였다.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민수는 어제와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희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어제도 오시고.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이 동네 담당이거든요.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 좋네요. 이렇게 친절한 택배 기사분은 처음 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어르신들한테는 더 신경 써드려야죠. 민수의 말에 정희는 뭉클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상자가 또 무거워 보이네요. 안까지 들고 가드릴까요? 민수가 친절하게 제안했다. 정희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맙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민수는 잠깐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일하는 시간인데. 잠깐이면 돼요. 더운데 목도 마르실 거고. 정희는 간절히 말했다. 민수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희는 서둘러 커피를 탔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받침에 흘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집안을 둘러봤다. 집이 정말 깔끔하시네요. 혼자 사세요?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데 지금 출장 중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어요. 정희는 커피를 민수 앞에 놓았다. 민수는 고맙다며 커피를 마셨다. 정희는 그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봤다. 은빛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다. 어제도 봤는데 그 팔찌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산 거예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팔찌를 내려다봤다. 이거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건데 누가 사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럼 부모님이 사주신 걸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잠깐 침묵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실은 저는 입양된 아이예요. 친부모님은 모르고요. 정희는 가슴이 쿵했다. 입양. 그럼 정말로. 어머, 그렇군요. 힘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입양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다만 가끔은 궁금하죠. 친부모님이 누구실까?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민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분명히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부모라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식을 보내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을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민수예요. 입양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출생신고서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름이요? 뭔데요?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민수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민수는 똑같고 성만 다르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이민수, 이정희의 아들 이민수. 분명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다. 정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그럼 언젠가 친부모님을 찾으실 생각이세요? 물론이죠. 죽기 전에는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실까 늘 궁금해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희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 민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할까?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팔찌 말인데요. 혹시 이니셜 말고 다른 것도 새겨져 있나요? 민수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 여기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네요. 잘 안 보이는데. 민수는 팔찌를 빛에 비춰봤다. 1993년 4월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1993년 4월. 민수가 태어난 달이었다. 정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정말 특별한 팔찌네요. 소중히 간직하세요. 네, 제게는 유일한 단서거든요. 민수는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일어났다. 죄송해요. 급한 배송이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그럼 또 오게 되면 인사드릴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희는 아쉬움을 감추며 인사했다. 민수가 나간 후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흘렀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야. 그날 저녁 정희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여보, 지금 시간 괜찮아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성호가 받았다. 아, 정희야. 지금 좀 바빠. 무슨 일이야? 성호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했다.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출장 잘 되고 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근데 정말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성호는 성급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때 전화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보, 빨리 와. 기다리고 있잖아. 정희는 순간 얼어붙었다. 여자 목소리였다. 분명히 들었다. 여보, 지금 누구랑 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아무도 없어. TV 소리야. 그럼 끊을게. 성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TV 소리라고 했지만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다. 그것도 꽤 친근한 목소리였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설마 성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동안 성호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다. 최근 들어 출장이 부쩍 늘었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더 자주 봤다. 그리고 오늘 전화에서의 차가운 반응. 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민수를 다시 만난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호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성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의 가방을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함부로 뒤지지 않았겠지만 어젯밤 전화 통화가 자꾸 신경 쓰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다. 서류들 사이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정희는 코를 킁킁거렸다. 분명히 여자 향수였다. 정희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진한 향이었다. 정희는 가방을 더 뒤져봤다.
서류 밑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다. 정희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다. 날짜는 이틀 전이었다. 성우가 출장을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런데 호텔 위치가 이상했다. 부산이 아니라 서울 강남이었다. 정희는 손이 떨렸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왜 서울 호텔에서 잤을까? 더욱 이상한 건 룸 타입이었다. 더블룸이라고 적혀 있었다. 혼자 출장을 갔다면 싱글룸을 잡았을 텐데. 정희는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봤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7시, 체크아웃은 다음 날 오전 11시였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정말 설마. 정희는 영수증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정희는 급히 안정제를 찾았다. 며칠 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때문에 받은 것이었는데 지금 정말 필요했다. 정희는 안정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던 남편. 그런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정희는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혹시 민수일까? 정희는 문을 열었다. 역시 민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택배 왔네요. 민수는 밝게 웃었다. 하지만 정희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어르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희는 민수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뜻이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걱정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어르신 같은 분이 제 어머니였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정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민수가 떠난 후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됐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정희는 성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젯밤의 차가운 반응이 생각나서 더욱 그랬다. 오후가 되자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성우 부장님 부인이신가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성우 부장님 회사 동료 연주라고 해요. 회사에서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정희는 연주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성우가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연주라는 사람은 언급한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부장님이 오늘 회식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늦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어리둥절했다. 회식? 성우는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부장님이 회식에 참석한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왜요? 혹시 못 오신다고 하셨나요? 연주의 목소리가 의아해졌다.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성우가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식에 참석한다고 했다. 뭔가 이상했다. 혹시 부장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사무실에서 봤는데요. 지금쯤 회식 장소로 가셨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성우가 사무실에 있다고 했다. 부산 출장이 아니라. 정희는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부장님이 언제부터 출장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출장이요? 부장님이 출장을 가셨나요? 이번 주에는 출장 일정이 없으셨는데요. 연주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출장 일정이 없다고 했다. 그럼 성우는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럼 저는 이만.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성우가 거짓말을 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디선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사 동료인 연주라는 여자와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다.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렸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정희의 마음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다. 정희는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연주라는 여자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우가 출장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성우가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정희는 성우의 회사 주소를 찾아봤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다. 기사님, 중구 을지로에 있는 대한건설로 가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달렸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혹시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다. 성우가 급작스럽게 계획이 바뀌어서 서울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회사에 도착한 정희는 건물 앞 카페에서 기다렸다. 성우의 차가 보이는지 살펴봤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성우의 차였다. 정희는 가슴이 쿵했다. 정말 성우가 서울에 있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한 채로. 정희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저 검은색 소나타 따라가 주세요. 멀리서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말 없이 따라갔다. 성우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 성우의 차는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멈췄다. 정희는 택시에서 내려서 멀리서 지켜봤다. 성우가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성우는 그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정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성우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을까? 요즘에는 집에서 그런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성우와 여자는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혔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계속 셔터를 눌렀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정희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희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됐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자신 탓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없어진 탓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집에만 있어서 재미없는 사람이 돼서일까? 정희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다. 도로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졌다. 안정제 때문일까? 아니면 충격 때문일까? 정희는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정희는 쓰러졌다. 꽤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머리가 아팠고 몸 여기저기가 쑤셨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봤다.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민수였다. 어르신 깨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정희는 민수를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민수야.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민수는 깜짝 놀랐다. 저를 아시나요? 정희는 정신을 차렸다. 아직 모든 걸 말할 때가 아니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어떻게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택배 배송하다가 사고 현장을 봤어요. 어르신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민수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쓰게 웃었다.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자식은 30년 전에 잃어버렸다.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의 따뜻한 손길에 정희는 위로를 받았다. 이 아이의 손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 마치 어릴 때 자신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편안했다. 민수는 밤늦게까지 병원에 있었다. 정희가 자려고 하니까 그제야 일어났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푹 쉬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수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오늘 본 성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웃던 모습, 팔짱을 끼고 들어가던 모습.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정희는 민수의 손길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했다. 의사는 하루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정희는 집에 가고 싶었다. 병원에 있으니까 자꾸 어제 일이 떠올라서 괴로웠다. 민수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정희를 돌봤다. 어르신, 정말 퇴원하셔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집이 편해요. 여기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요. 정희는 쓸쓸하게 말했다. 민수는 정희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의 따뜻함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민수는 퇴원 수속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정희는 고마워하며 허락했다. 민수는 원무과에 가서 수속을 밟았다.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면서 말했다. 보호자분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민수는 신분증을 꺼내서 건넸다. 간호사는 신분증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보호자분,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그냥 아는 분인데요. 왜 그러세요? 민수도 의아해했다. 신분증에 보니까 어머니 성함이 이정희로 되어 있는데 환자분 이름하고 똑같네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간호사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 이름이요? 네, 여기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상 모친 성명이 이정희라고 되어 있어요. 간호사는 신분증을 민수에게 보여줬다. 민수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다. 이정희,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민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친어머니 이름을 모르고 살았다. 입양 부모는 그냥 어려운 사정으로 맡겨졌다고만 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정말 설마. 민수는 서둘러 정희가 있는 병실로 갔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르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정희는 민수를 보며 웃었다. 수속 다 됐어요? 어르신 성함이 이정희 맞으시죠? 민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네, 맞는데 왜 그래요? 실은 방금 원무과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어머니 이름이 이정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수의 어머니 이름이 이정희라고 했다. 그럼 정말로 이 아이가.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 친어머니 이름을 몰랐거든요. 입양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단순히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혹시 태어난 날짜가 언제예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993년 4월 15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1993년 4월 15일. 자신이 아이를 낳은 바로 그날이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혹시 내가... 정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걸 말하면 민수가 놀랄 것 같았다. 혹시 뭐예요? 민수는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당황했다. 어르신,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고마워. 정희는 민수를 끌어안았다. 민수는 어리둥절했지만 정희를 토닥여줬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더욱 울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면 얼마나 좋을까.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 정희는 민수에게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어릴 때 갓난아기였던 민수에게서 났던 그 냄새와 비슷했다. 어르신, 혹시 저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이 너무 익숙했다. 자신의 눈과 똑같았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정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정희는 고맙게 받아들였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민수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민수는 정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혼자 계실 텐데 괜찮으세요? 가족분이 없으시면 제가 가끔 들를게요.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가 그럴 필요는 없어. 바쁠 텐데. 바쁘지 않아요. 어르신 같은 분을 도와드리는 게 저한테는 기뻐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수가 떠난 후 정희는 집안을 둘러봤다. 성우가 없어서 허전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어제 본 성우의 배신이 아직도 가슴 아팠지만 민수를 만난 기쁨이 더 컸다. 정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30년 전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출생증명서, 진단서, 각종 영수증들. 정희는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해 봤다. 아기의 이름이 이민수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이민수, 민수가 말한 원래 이름과 똑같았다. 모든 게 일치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민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때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전화가 왔던데.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조심해. 나는 내일 모레 들어갈 것 같아. 성우는 관심 없다는 듯 말했다. 정희는 씁쓸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이런 반응이라니. 아, 그런데 여보. 연주라는 분이 누구예요? 정희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성우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다. 연주? 왜 갑자기 연주 이야기가 나와?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회식 때문에. 아, 그냥 회사 동료야. 별거 아니야. 성우는 성급하게 대답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거짓말일 게 뻔했으니까. 그럼 조심해서 들어와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성우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민수가 있었다. 정희는 민수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 생각했다. 정희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었다.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도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익숙함은 설명할 수 없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입양기관에 가서 자신의 출생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민수는 입양기관을 찾았다. 담당자는 민수의 요청을 듣고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기록이 좀 오래된 것들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간절히 말했다. 담당자는 파일을 뒤져봤다. 한참 후에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있네요. 1993년 4월 남양주 병원에서 입양 의뢰된 남아입니다. 남양주 병원.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희가 살고 있는 곳이 남양주였다. 혹시 생모의 이름이 적혀 있나요? 네, 여기 보세요. 이정희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는 숨이 막혔다. 이정희. 정말로 정희가 자신의 친어머니였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기록이 있네요. 뭔가요? 당시 의료사고로 신생아가 실종됐다가 며칠 후에 발견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양 절차가 진행된 것 같네요. 실종됐다가 발견됐다고요? 네, 정확한 내용은 여기 적혀 있지 않고요. 다만 생모가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이가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하네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정희는 자신이 입양된 걸 몰랐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혹시 이 기록 복사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당사자니까 당연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민수는 기록을 복사해서 들고 나왔다.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정희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맞았다. 그리고 정희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수는 곧바로 정희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정희가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정희의 집에 도착한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정희가 문을 열었다. 민수야, 어떻게 왔어? 정희는 민수를 반갑게 맞았다. 어머니.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요. 민수는 팔찌를 빼서 정희에게 내밀었다. 이걸 보세요. 그리고 이 서류도요. 정희는 팔찌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민수가 건넨 서류를 봤다. 이정희, 1993년 4월 15일, 남양주 병원. 모든 게 일치했다. 정희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정말 너구나. 정말 내 아들이구나. 정희는 민수를 끌어안았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어머니를 드디어 만났다. 어머니, 왜 저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민수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보낸 게 아니야. 엄마도 몰랐어. 정희는 민수를 꼭 안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3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성우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다. 성우는 정희와 민수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이게. 정희는 깜짝 놀라 민수에게서 떨어졌다. 여보, 언제 들어왔어요? 누구야, 이 남자는? 성우는 민수를 노려봤다. 택배기사예요. 그런데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택배기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나가. 당장 나가. 성우는 화를 냈다. 민수는 당황했다. 성우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다. 잠깐만요. 저는 나가라고 했어. 성우는 민수를 밀쳤다. 민수는 비틀거렸다. 여보,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정희가 나서려고 했지만 성우가 막았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래요? 민수가 말했다. 권리. 여기 내 집이야. 내 마누라야. 나가기 싫으면 경찰 부를까? 성우는 협박했다. 정희는 성우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성우는 처음 봤다. 여보, 진정해요.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에요. 정희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성우는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아들? 무슨 아들? 우리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있어요. 30년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정희는 당당하게 말했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미쳤어? 그 아이는 죽었어.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잖아.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입양됐어요. 정희는 서류를 성우에게 보여줬다. 성우는 서류를 보더니 찢어버렸다. 거짓말이야.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성우는 거짓말을 했다. 그때 옆집 박노인이 나타났다. 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일인가 하고 왔다가 이야기를 들었다. 성우 씨, 그만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박노인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우는 당황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일 말이에요. 당신이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려서 아이를 팔았잖아요. 박노인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아이를 팔았다고요? 정희야,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성우는 무너졌다.
정희는 성우를 보며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아이를 팔 수 있어요? 정희는 성우를 때렸다. 성우는 맞고만 있었다. 민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성우가 아이를 팔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민수도 집에 가지 않고 정희 곁에 있어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정희는 성우의 서재를 뒤졌다. 그동안 못 본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집 매매 계약서였다. 정희 명의로 된 집을 성우가 팔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도 정희의 도장을 위조해서. 정희는 분노했다. 아이를 파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까지 팔려고 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정희는 계약서를 민수에게 보여줬다. 민수는 계약서를 보고 놀랐다.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맞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희는 결심했다. 정희와 민수는 경찰서로 갔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죄네요.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고발하시겠어요? 네, 고발하겠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민수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어머니, 방송국에도 제보해보는 게 어때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방송국 제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성우의 이야기가 나왔다. 중견 건설회사 부장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키고 아내 명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외도 사실까지 함께 보도됐다. 성우는 회사에서 즉시 해임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연주도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성우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그동안 정의를 조용한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봤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남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참았다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냥 참은 게 아니라 몰랐어요. 속고 살았던 거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다행이에요. 아들도 찾으셨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며칠 후 성우가 집으로 찾아왔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그래도 내 아이를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집까지 팔려고 했잖아요. 내 도장을 위조해서. 그것도 미안해. 사업이 자꾸 잘못돼서. 연주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성우는 울먹였다. 연주요?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정희는 분노했다. 바람을 피우면서 돈까지 빌렸다는 말이었다. 정희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성우는 애원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다. 30년 동안 쌓인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팔고 바람을 피우고
집까지 팔려고 한 걸 용서하라고요? 정희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정희는 성우의 짐을 정리해서 현관 앞에 내놨다.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을 가방에 담았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정희야, 정말 이러면 안 돼.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30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성우는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다. 뒷모습이 초라했다. 한때는 당당했던 건설회사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희야, 후회할 거야.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거야. 성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성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정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자유였다. 민수가 다가와서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요.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아들을 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 같던 시간들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정희는 꿈에서도 웃고 있었다. 성우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정희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평온을 찾아갔다. 민수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민수는 택배 일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정희를 돌봤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수는 매일 아침 정희에게 물었다. 좋아. 정말 좋아. 너와 함께 있으니까. 정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로서의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정희는 민수에게 제안했다. 민수야, 엄마가 예전에 도자기 공방을 했던 거 알지? 네, 들었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셨다면서요?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 어떨까? 정희는 기대에 찬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럼 고맙지. 배송도 도와주면 좋겠어. 정희와 민수는 함께 오래된 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그릇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어. 성우가 싫어해서 그만뒀지만 정희는 아쉬워했다. 이제는 마음껏 하세요. 아무도 말릴 사람 없어요. 민수는 격려했다. 정희는 오랜만에 물레를 돌렸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흙이 모양을 잡아가는 것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민수도 옆에서 정희의 작업을 도왔다. 어머니, 정말 멋져요. 손놀림이 예술이네요. 아직 감이 안 돌아와서 어색해. 예전만큼 잘 안 돼. 정희는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름다웠다. 어머니의 손에서 나오는 그릇들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며칠 후 정희는 첫 작품을 완성했다. 머그컵이었다. 민수와 함께 쓸 수 있는 컵 2개를 만들었다. 민수야, 이 컵에 글자를 새겨보자. 무슨 글자요? 희망.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수는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글자를 썼다. 정희도 자신의 컵에 같은 글자를 새겼다. 2개의 머그컵에는 똑같이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정희는 완성된 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민수도 만족스러워했다. 우리 두 사람의 희망이네요. 맞아. 새로운 희망이야. 공방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정희의 작품을 구경했다. 정희 씨,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박노인이 감탄했다. 그동안 숨겨두고 있었어요. 이제야 다시 시작하게 됐네요. 정희는 뿌듯해했다. 아드님도 효자시고 정말 부럽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웃었다. 정말 효자가 맞았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줬다. 어르신들, 차 한잔하고 가세요. 민수가 정희가 만든 컵에 차를 따라줬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희와 민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택배기사로 만나서 알고 보니 친아들이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해요. 한 어르신이 감탄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이었나 봐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팔찌가 단서였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민수는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이제 그 팔찌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모자의 인연을 이어준 소중한 보물이 됐다. 저녁이 되자 어르신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정희와 민수는 공방 정리를 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보람있네요. 민수는 행복해했다. 너도 즐거웠구나. 엄마도 정말 행복해. 정희는 민수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정희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꽃봉오리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가 옆에 앉았다. 뭘 보고 계세요? 봄을 보고 있어. 새로 시작하는 봄을 말이야. 정희는 포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정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그동안의 고생과 아픔이 다 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너를 찾았으니까. 정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저도 행복해요. 드디어 진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민수도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와서 방 안을 밝게 만들었다.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콤했다. 민수야, 사람의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늙어갈 줄 알았지. 하지만 그 배신 때문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됐잖아. 정희는 감회에 젖어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만약 아버지가 출장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머니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인생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